저는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그 순간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숫자 잔액 0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30년 동안 모은 돈, 남편 퇴직금 1억 7천만 원과 제 적금 5천만 원까지 모두 합쳐 2억 2천만 원이 단 하루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청소기 하나 팔려다가 말이죠. 저는 윤정숙 올해 57살입니다. 평범한 주부였고 남편은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강원도 속초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바람 맞으며 산책하고 손주들 오면 회 한 접시 먹이고 그렇게 편안하게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단지 이사가는 살림에 보태려고 청소기를 팔려 했던 것뿐인데 말이죠.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제가 겪은 이 끔찍한 일을 절대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남편은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속초 쪽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죠. 작년 명예퇴직 후 남편은 매일 이렇게 부동산 매물을 보며 우리의 새로운 삶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속초 해변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하나 나왔어. 32평형인데 매매가 2억 1천에 나왔네. 남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좁은 빌라에서 아들 하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좋겠네요. 1층이면 나중에 손주들 오면 맘껏 뛰어놀 수도 있고. 남편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예퇴직 후 남편은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59살에 회사에서 나온다는 게 얼마나 큰 상실감인지 저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통장에는 퇴직금 1억 7천만 원이 있었고 제 통장에도 그동안 모아둔 적금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속초 아파트를 2억 1천만 원에 사고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빌라를 매도하면 그 돈으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평생 걱정 없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 시선이 거실 구석에 놓인 커다란 상자에 멈췄습니다. 아들이 작년 제 생일 선물로 사다 준 청소기였습니다.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 물걸레 겸용 건조 로봇 청소기 무려 180만 원짜리였습니다. 아들은 엄마 나이도 있는데 힘들게 청소하지 말라며 최신형으로 골라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청소기를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버튼도 많고 충전하는 것도 어렵고 사용 설명서를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국 박스째 거실 구석에 세워둔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가끔 아들이 오면 눈치가 보여서 박스를 안방으로 옮겨 숨기기도 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청소기를 팔면 얼마나 될까? 거의 새 거나 다름없는데 120만 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돈이면 속초 이사 가서 살림 장만할 때 보탤 수 있을 텐데. 냉장고도 새로 사야 하고 세탁기도 바꿔야 해서 돈 들어갈 일이 많았죠. 여보, 저 청소기 팔까요? 남편이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소기? 아들이 사준 거? 네. 근데 사실 한 번도 안 썼잖아요. 저한텐 너무 어려워서 그냥 예전 청소기가 편해요. 차라리 팔아서 이사할 때 보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안 쓸 거면 파는 게 낫지. 요즘 중고거래 앱 같은 거 있잖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더라. 저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물해 준 걸 판다고 하면 맘 상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상황을 잘 설명하니 아들이 섭섭해하지는 않더군요. 아들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앱에 올려보라고 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된다고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편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차근차근 알려주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박스도 그대로 있고 설명서도 다 있었습니다. 정말 새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가격은 120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새 제품이 180만 원이니까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니 떨렸습니다. 과연 팔릴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던 물건을 팔아서 우리의 새 살림에 보탤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이 사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곧 저희가 가게 될 속초의 바다를 상상하며 잠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집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바닷바람, 남편과 손잡고 걷는 해변. 그 모든 게 너무나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날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글을 올린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몇 명이 문의를 했지만 가격을 깎아달라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80만 원에 팔라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50만 원에 가져가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거의 새 제품인데 그렇게 싸게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째 되던 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남편과 함께 TV를 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는 무심코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를 읽는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청소기 제품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꼭 구매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출장 중이라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제 친구가 방문해서 물건을 확인하고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0만 원은 친구가 방문할 때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두세 번 읽었습니다. 너무 정중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도 그렇고 문장 하나하나가 예의 바른 사람의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먼저 100만 원을 송금하겠다니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이 사람 좀 봐요. 먼저 100만 원 보내준대요. 남편도 메시지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은데. 요즘 세상에 물건 받기도 전에 저렇게 큰 금액을 먼저 보내겠다는 사람이 잘 없지. 사기꾼이면 오히려 깎으려고 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기꾼이라면 가격을 후려치거나 만나서 직거래하자고 하거나 이상한 링크를 보낼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먼저 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남편 계좌로 받아도 될까요? 상대방이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저는 남편의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은 퇴직금이 들어있는 주거래 통장이었습니다. 제 통장보다 남편 통장이 더 자주 쓰는 거라 입금 확인도 빠를 거라고 생각했죠. 계좌번호를 보낸 지 5분도 안 돼서 남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여보, 문자 왔어.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확인했습니다. 국민은행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보냈네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방문하실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쯤 친구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혹시 주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100만 원이 이미 입금됐고 내일이면 청소기도 넘기고 나머지 20만 원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제 연락드린 사람 대신 물건 받으러 왔습니다. 그는 청소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박스를 열어보고 설명서도 확인하고 부속품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조금 긴장했지만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 정말 좋네요. 거의 새 거네요. 그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쓰겠습니다. 그는 청소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남편에게 돈을 보여줬습니다. 120만 원 다 받았어요. 남편도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쓸모없던 물건을 팔았고 좋은 사람을 만났고 우리의 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가 정말 좋은 앱이라고요. 저도 동네 사람들끼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희는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보아둔 바닷가 근처 매물을 부동산에 방문해서 확인하고 계약금을 걸었어요. 한 달 후 잔금 날짜까지 잡고 저희는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늦은 저녁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휴대폰에 낯선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남편이 폰을 집어들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남편이 폰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서 온 문자였어요. 저는 그 문자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24시간 안에 동결 예정입니다. 즉시 확인이 필요하오니 금융감독원 범죄대응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그 문자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계좌 동결, 금융감독원 모든 단어가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법을 어긴 적도 없어요. 그런 남편이 범죄에 연루됐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어서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계좌가 동결된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 통장에는 퇴직금 1억 7천만 원과 생활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 동결되면 속초 아파트 잔금 일정을 이미 잡아놨는데 그 돈을 어떻게 치르고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범죄대응팀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하고 차분했습니다. 관공서 직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방금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해서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상대방은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고객님 계좌로 큰 금액이 입금됐는데 그 돈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자금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이고 남편 계좌가 범죄 연루 계좌로 분류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라고요? 남편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범죄 자금, 경찰, 검찰.
그런 단어들이 저희 같은 평범한 부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중국어래 사이트에서 로봇 청소기를 팔았을 뿐이라고 보이스피싱 같은 건 전혀 모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담당자는 그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고객님이 물건을 팔았고 그 거래 자체가 사기 조직에 이용된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게 보이스피싱이 된다는 걸까요? 담당자는 다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계좌에 며칠 전 입금된 금액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보낸 돈으로 확인됐고 다른 피해자가 사기를 당해서 송금한 돈이 고객님 계좌로 입금된 겁니다. 사기 조직들이 중고거래 판매자 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 돈의 출처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고객님 계좌가 포착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냥 로봇 청소기를 하나 팔았을 뿐인데 돈 세탁이라니. 물건 팔고 받은 그 돈이 범죄 자금이었다니. 그게 어떻게 범죄가 됩니까?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청소기를 산다고 해서 팔았을 뿐이라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고객님. 하지만 법적으로는 고객님도 이 범죄 거래의 공범으로 조사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객님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계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편과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고객님 통장에 있는 정상 자금을 보호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범죄 자금과 정상 자금이 섞여 있으면 전부 동결됩니다. 하지만 정상 자금만 따로 보호계좌로 옮기면 그 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보호계좌요? 그게 뭡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전계좌입니다. 그 계좌로 돈을 옮기면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다시 고객님 계좌로 바로 돌려드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보호계좌라니 저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니 뭔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어요. 모든 금융범죄 피해자가 거치는 과정이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지킬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담당자가 재촉했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늦으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좌가 동결됩니다. 그때 되면 저희도 더 이상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저희는 흔들렸어요. 정말로 통장 안에 돈들이 묶여버리면 어떡하죠? 아파트 잔금은커녕 당장 생활비조차 없게 되는 거예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이 믿음직했어요. 저희는 결국 담당자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옆에서 숨을 죽이고 전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해 주세요.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메뉴 중에서 계좌 이체를 눌러주세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눌렀습니다. 계좌 이체 화면이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계속 지시했습니다. 이제 제가 불러드리는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 계좌가 금융감독원 보호전용 계좌입니다. 계좌번호를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하나하나 숫자를 눌렀고 저는 옆에서 그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뜬 계좌번호는 낯설었지만
받는 사람 표시에 금융감독원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었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 범죄 자금과 섞여 있는 정상 자금 전부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일부만 옮기면 나머지가 동결되고 이후에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남편 통장에 있는 모든 돈, 1억 7천만 원 넘게 들어있는 그 돈 전부를 옮기라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계속 재촉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입금 확인을 위해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희는 전화를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절대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담당자는 계속 확인 중이라고만 했어요. 시스템이 복잡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진짜 이거 맞는 건가요? 하지만 남편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저 전화기 너머 목소리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쯤 담당자가 어두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잠시만요, 고객님. 지금 시스템에서 고객님 계좌의 이상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감지되고 있어 추가 보안 인증이 필요합니다. 문자로 금융감독원 전용 앱과 인증번호가 갈 겁니다. 전용 앱에 접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곧바로 남편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용 앱이라는 링크와 비밀번호 6자리 숫자였어요. 남편이 링크를 클릭 후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남편이 통장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잠깐 멈추더니 다시 진행됐습니다. 이제 보안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보안카드 앞뒤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남편이 서랍에서 보안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카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남편이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잠시 멈추더니 로딩 표시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처리 완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아내 명의 통장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부부 공동 명의로 거래한 흔적이 있으면 부인 계좌도 동결된다고 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적금 해지한 돈으로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부인분 계좌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계좌 이체를 눌렀어요. 5천만 원. 우리가 몇 년 동안 적금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체 진행 중. 제 휴대폰 문자에도 같은 금융감독원 앱이 왔습니다. 같은 절차가 반복됐습니다. 인증번호 입력, 통장 비밀번호 입력, 보안카드 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모든 게 한순간에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 처리 완료. 통장에 남겨진 숫자를 보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의 전 재산 2억 2천만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객님.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지금부터 12시간 동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가 끝나면 보호계좌에 있던 돈은 다시 안전하게 고객님 계좌로 돌려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습니다. 12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거구나. 담당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절대 다른 은행에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조사 중에 고객님이 은행에 연락하시면 오히려 범죄 은폐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12시간 후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2시간 동안의 긴장감이 한 번에 풀렸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제 가슴 한편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이미 보호계좌로 옮겨졌고 우리는 그저 12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금융감독원이 맞는 걸까? 12시간 후에 정말 돈이 돌아올까? 옆에 누워있는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도 잠을 못 자는 게 분명했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2억 2천만 원이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떨며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호계좌, 금융감독원 범죄대응팀. 검색창에 그 단어들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 이상한 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보호계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화로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계속 같은 내용만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호계좌라는 명목으로 전 재산을 이체했다가 돈을 잃었다. 절대 전화로 계좌이체를 하지 마십시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았다는 걸.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 좀 봐요. 금융감독원 보호계좌는 없대요. 전부 사기래요. 남편이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검색 결과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스마트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다시 낮에 금융안전원이라고 전화가 왔던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계음만 흘러나왔어요. 남편이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아침이 되자마자 서둘러 준비하고 우리는 은행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직원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어제 금융감독원 금융거래팀에서 안전조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금융감독원 안전조치가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어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연락을 받아 보호계좌로 돈을 옮겼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그리고 저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전화로 계좌 이체하고 비밀번호 불러주셨나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와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어요. 직원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에요. 저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라니요? 금융감독원에서 전화한 건데 어떻게 보이스 피싱이 될 수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절대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직원이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저희에게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어제 이체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직원이 계속 설명했어요. 고객님이 이체하신 계좌는 대포통장입니다. 이미 그 계좌는 폐쇄됐고 돈은 여러 계좌로 분산돼서 인출된 상태입니다. 계좌의 현재 잔액이 0원입니다. 안전거래 계좌 같은 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출된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줬어요. 저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제 돈이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직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전만 해도 행복하게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재산을 잃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거예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신고를 하고 담당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우리 이야기를 들으며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최근 이런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거라고 했어요. 대포 통장을 여러 개 거쳐서 빠르게 인출하고 환전해서 해외로 송금하는 게 사기범들의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하고 회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 거예요. 모든 게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담당 경찰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했어요. 우선 접수하고 돌아가 기다리면 연락 주겠다는 말을 듣고 저희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저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 만에 날렸다며 괴로워했어요. 앞으로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잔액 0원. 그 숫자가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는 게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속초 아파트 잔금 납부일이 다가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계약금도 이미 납부하셨는데. 저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만 했습니다. 중개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기속됩니다. 1,000만 원 돌려받지 못하시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계약금 1,000만 원. 그것조차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희에게 속초 생활은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됐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파도 소리 들으며 사는 노후 그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청소기를 팔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남편이 내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어. 하지만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속초 아파트 계약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냥 서울에 계속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병원도 다녀야 하고.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알려준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또 눈물이 났어요. 저희 부부는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61살의 명예퇴직한 남편이 다시 일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취업 사이트를 뒤지고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우리 나이에 구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비 일자리, 대리운전, 택배 배송. 남편은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도 일을 알아봤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일. 저 역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일당 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대략 1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결국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 우리 부부가 버는 돈을 합치면 한 달에 280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 생활비, 병원비를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100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고 기뻐하던 제 모습, 청소기를 받아 가던 모습은 금융감독원이라는 전화를 받고 떨던 남편의 손, 통장 잔액 0원이라는 숫자.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습니다. 그때 왜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먼저 돈을 보낸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솔깃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화도 바로 끊었어야 했는데 청소기를 팔지 않았다면, 제가 그 사람을 믿지 않았다면, 제가 남편을 말렸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후회해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돈은 사라졌고 되돌릴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남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님이 저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이미 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서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했어요. 형사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당한 수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이라고 했습니다. 중고거래와 금융사기를 결합한 방식이라서 피해자가 속기 쉽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퇴직을 한 분들이 주요 타깃이라고 했습니다. 목돈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분들이 주로 당한다고 하더군요. 사기범들은 이런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는 겁니다. 형사님은 저희 계좌로 들어온 그 100만 원도 다른 피해자의 돈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청소기를 사려고 했던 진짜 구매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기범이 만든 가짜 판매글을 보고 돈을 보낸 겁니다. 돈이 제 계좌로 들어오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사기범들은 제가 올린 판매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 더 싸게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짜 구매자가 그 가짜 판매글을 보고 돈을 보내는데 계좌번호는 제 남편 계좌로 알려준 겁니다. 저는 그게 제가 팔려던 청소기 값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피해자가 보낸 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기범은 저한테 구매자의 친구라고 접근해서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자연스럽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청소기를 가져갔습니다. 이미 저는 돈을 다 받았으니 저는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진짜 구매자는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못 받으니까 저희를 사기꾼으로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된 거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바로 그걸 노린 거였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접근하고 공포감을 심어준 뒤 전 재산을 빼간 겁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에 저희가 속았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님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진짜 구매자가 저희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 계좌로 들어온 돈이니까 저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저희도 피해자인데 다른 피해자한테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요? 형사님도 안타까워했지만 법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이미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요? 아직 피해자한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연락이 올 겁니다. 그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려줄 돈도 없는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한테 연락이 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모든 게 창피했습니다. 이웃들도 저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저희가 겪은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동네에 소문이 났나 봐요.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소문. 사람들은 저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냐고, 요즘 세상에 그런 것도 모르냐고. 저는 밖에 나가는 게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분명 저희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결국 아들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속초 이야기를 계속 꺼낼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전화로 아들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청소기를 팔았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2억 2천만 원을 모두 잃었다고. 속초 아파트는 포기했고 지금은 일을 하며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아들은 전화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5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한다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들도 자기 살기 바쁜데 그런 아들한테 손을 벌리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남편은 3개월 사이에 머리가 더 휘어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웃는 모습도 이제는 거의 볼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얼굴에 놀랐습니다. 밤이 되면 가장 힘듭니다. 침대에 누워도 몸은 피곤한데도 잠은 오지 않아요. 가끔 남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와 같이 남편도 말은 안 하지만 많이 힘들 거예요. 가끔 속초 앞바다 사진을 보곤 합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사진이에요. 부동산에서 보내준 아파트 전망 사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풍경. 하지만 이제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 사진을 지우고 싶었지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저는 후회해요. 매일 매 순간 후회했습니다.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절대 청소기를 팔지 않을 겁니다. 그 전화를 받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손을 잡고 은행으로 달려가서 확인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해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 노후 준비는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막막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서울 빌라에 살고 있어요. 속초 바닷가로 떠나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저희에게 너무 먼 곳이 되어버렸어요. 저희는 여전히 힘들지만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 180만 원. 저도 식당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아들이 보내주는 5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33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관리비 내고 생활비 쓰고 병원비 내고 통신비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그저 이번 달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빠듯해요.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속초 아파트는 포기했지만 최소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빚 없이 살 수 있는 노후는 만들고 싶어요. 저희 부부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노후에 여유 있고 편안한 삶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안정적으로 살자는 겁니다. 조금씩 돈을 모아서 나중에는 빚 없이 살고 싶습니다. 큰 꿈은 아니지만 저희한테는 소중한 목표입니다. 요즘은 만나는 지인들에게 제 경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당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같은 피해를 당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워합니다. 이런 수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노후를 꿈꾸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용기 내어 말씀드립니다. 중고거래를 하실 때는 절대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지 마세요. 꼭 안심결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돈을 보내겠다는 사람이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물건을 내놓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는 모두 사기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절대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호계좌로 옮기라는 말은 믿지 마세요. 또 비밀번호는 어떤 이유로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공동인증서 아무 그 어떤 기관도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기꾼들은 늘 지금 당장 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진짜 급한 일이라면 은행에 직접 가서 확인할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 꼭 한 번은 상의해 보세요. 저도 그랬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는 비록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저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이 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부디 안전하고 평안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